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지난 시간에 이어서 노사관계 이론 4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 262페이지입니다. 노동조합의 가입 형태. 1차 시험에도 많이 나오고 2차 시험에도 많이 나오는 문제입니다. 노동조합의 가입 형태. 첫 번째는 클로즈 샵이 됩니다. 클로즈드 샵. 이거는 말 그대로 닫혀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노조 조합원만이 취업이 가능한 형태를 클로즈 샵이라는다. 그래서 기업 내 근로자 전원이 강제로 가입해야 돼요. 그래서 노조원이 아니면 고용 조건 자체가 안 된다는 거, 채용 자체가. 그래서 노조원만이 기업에 채용되는 형태. 그래서 어떻게 보면 노동조합의 가장 강력한 형태인 거죠. 노동조합의 입장에서 보면 가장 좋은 형태인 거죠. 그러나 클로즈 샵은 현실적으로는 거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유니온 샵. 유니온 샵은 채용 당시에는 노조 가입 여부 상관없는데 채용 이후에는 채용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조합에 가입해야 되는 거야. 가입 의무 발생하는 거야. 이게 유니온 샵입니다. 그 다음에 오픈 샵. 이게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그래서 노조원에 상관없이, 노조 가입에 상관없이 채용 가능한 형태.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마는 거예요. 지금 뭐 우리나라에도 오픈샵 형태를 띠고 있고 대부분의 사업장에서는 이 오픈샵 형태의 노동조합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물론 뭐 클로즈샵이 일부는 있어요. 그렇게 이제 인력 공급을 하는 근로자 파견이 아니라 인력 공급을 하는. 그래서 이제 항운 노조가 이제 이 형태예요. 항만에서 물건을 하역하거나 상차할 때는 이 항운 노조의 노조원들만 일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노조원이어야만 해운회사에서도 일을 시킬 수 있고, 뭐 개별적으로 외국 회사에서도 우리 물건 좀 내려줘 할 때 이 노조원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특별한 형태고요. 그렇지 않고 일반적인 형태에서는 클로즈 샵이 없어요. 그리고 유니온 샵도 거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기본적인 형태라면 변형된 샵도 있다라는 거죠. 변형된 샵은 첫 번째가 에이전시 샵이다. 여러분들 에이전시라는 용어를 들어봤나요? 우리나라의 박찬호 혹은 뭐 추신수 혹은 뭐 류현진 이런 사람들이 미국에 이제 프로야구에 진출하면서 에이전시가 어떻게 계약을 했다 뭐 이런 뉴스를 들어보신 적 있을 텐데, 선수 개인이 구단과 계약을 맺는 게 아니라 에이전시가 대행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스컷 브라스라든가 이런 에이전시 역할을 하는 사람이 선수를 대행해서 회사와, 그러니까 뭐 LA 다저스든 다른 프로야구단이든 대신 계약을 맺어주는 거예요. 그 대신 계약을 맺고 그 계약금의 일부를 수수료로 챙겨가는 거죠. 대행해 주는 거예요. 말 그대로 이 노동조합에 있어서는
대신해 준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비노조원이 노동조합에 조합비를 내고 노조 혜택을 받는 거예요. 노동조합이 비조합원의 에이전시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사실 이것도 현실적으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럴 수 있다면 예를 들어서 기업이 있고 A가 이제 노동조합이고 그 다음에 가나다라 뭐 이런 사람들이 다 비조합원이다. 자, 그러면 노동조합엔 100명, 비조합원은 예를 들어서 50명이 있다. 그러면 노동조합에서 기업에 가서 자, 임금 인상해 주세요. 올해 10% 해줍시오라고 했는데 그럼 기업 입장에서 그래, 그러면 니네 노동조합원들만 해줄게. 그러면 여기만 10%가 임금 인상이 된다.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노동조합에 가입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예, 당연히 하는 겁니다. 아니, 우리는 비조합원이라고 안 해주고, 임금 인상 안 해주는데 노동조합원 해준다. 그러면 당연히 가입하겠죠. 기업의 입장에서 노동조합이 큰 게 좋아요? 작은 게 좋아요? 예, 작은 게 좋죠. 크면 클수록 조합원들이 많으니까 힘으로 밀어붙일 거 아닙니까? 그럼 기업의 입장에서는 자기네 회사 노동조합이 없거나 있더라도 작은 게 좋은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런 걸 이렇게 해준다면 노동조합을 훨씬 더 키워주는 역할을 하는데 기업에서 그러겠습니까? 안 그러죠. 기업의 입장에서 뭐예요? 그래, 10% 올려주는데 니들만 올려주는 게 아니고 전체를 다 올려줄 거야, 난. 조합원이든 비조합원이든 다 올려줄 거야. 그럼 예를 들어서 조합원의 입장에서는 1년에 5%씩 임금의 5%씩 조합비를 내고 있는데 10%밖에 못 올랐어. 그럼 실질적으로는 실질 임금 5% 오른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조합비 안 내고 있어. 0원밖에 안 내고 있는데 갑자기 10% 올라. 그럼 이 사람들은 실제적으로 10%가 임금이 오른 꼴이 돼버린 거잖아요. 그럼 누가 이익이에요? 비조합원이 이익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다 나오겠죠. 나 이제 조합 안 할래. 비조합원도 뭐 임금 10% 올랐는데 내가 왜 괜히 조합비 내고 힘들게 조합 활동에 안 하죠. 그래서 사실은 에이전시 샵은 현실적으로 참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그냥 형태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프리퍼렌셜 샵. 예, 프리퍼렌셜 샵. 이거 우선샵이라고 하다. 우선샵. 말 그대로 우선시해 주는 거예요. 누구를? 노동조합원을 우선시해 준다라는 거죠. 기업의 입장에서 채용을 할 때든가 뭐 기타 할 때 노조원을 우선시해 주는 거예요. 이러면 기업의 입장에서 안 좋겠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메인터넌스 샵. 메인터넌스 멤버스 샵이라고도 하고 메인터넌스 샵이라고도 하는데 이거는 조합원 유지 제도예요. 조합원 유지. 그래서 노동조합에 노조에 가입하고 나서는 일정 기간 동안 노조원을 유지해야 돼요. 노조원 형태를 유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은 탈퇴가 안 된다라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뭐 이런 거죠. 우리가 보통 1년에 한 번 혹은 2년에 한 번 단체 협약이라는 걸 체결합니다. 노동조합과 사용자 간에. 그러면 그 단체 협약 유효기간 동안에는 노조를 탈퇴할 수 없다. 뭐 이런 식인 거죠. 이게 메인터넌스 샵 혹은
메인터넌스 멤버스 샵이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조합원이 된 이후에는 일정 기간 동안 노조를 탈퇴할 수 없게 만들어 놓은 제도예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변형샵이에요. 그래서 노동조합의 가입 형태는 크게 6가지다. 근데 일반적인 경우는 이거죠, 이거. 일반적인 경우. 어쨌든 요 자체로 시험 문제는 좀 잘 나와요. 그 다음에 요게 이제 특수한 케이스에 또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유니언샵도 뭐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죠. 그 다음에 에이전샵도 거의 존재하지 않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일반적인 형태가 그냥 오픈샵 형태다. 근데 이러한 가입 형태가 있다, 제도적으로. 그래서 특수한 경우에는 뭐 저런 형태가 통용되는 국가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예. 그렇게 가입 형태가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체크오프 제도라는 건 263페이지 상단에 있는 체크오프 제도라는 건 그거예요. 노조에 가입한 상태에서 노조원의 입장에서 조합비를 걷거든요. 그때 맨날 사람들이 다니면서 너 냈어 안 냈어 빨리 내 이렇게 거들어 다닐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월급 나올 때 아예 원천 징수해서 조합원의 것만, 예를 들어서 A라는 기업에 1, 2, 3, 4번이라는 사람은 조합원이고 이렇게 일괄적으로 될 수는 없겠죠. 5, 7, 10 이 사람은 조합원이고 2, 3, 4, 6, 8, 9 이 사람들은 비조합원이다. 그러면 회사에서 월급 줄 때 이 조합원에 대해서만 조합비를 떼가지고 어디에? 조합에다가 갖다 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체크오프 제도야. 예, 이게 가능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조합비를 원천 징수할 수 있게 허락한 제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노동조합 가입 결정의 경제 분석.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노조 활동에 대한 수요 공급 측면의 결정 요인. 노조 활동에 대한 수요. 자, 노조 활동에 대한 수요라는 건 뭐예요? 수요라는 거는 노동조합을 가입하고자 하는 의향들이 있어서 가입하려고 하는 거. 이게 수요고, 공급은, 노동조합에 대한 공급은 뭐예요? 노동조합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가입 권유하는 거죠. 그래서 이건 공급이라는 건 노동조합의 입장에서 보는 거고, 수요라는 거는 일반 근로자, 가입하고자 하는 근로자 입장에서 노동조합에 가입하고자 하는 의사가 높으면 수요가 큰 거고, 낮으면 수요가 작은 거죠. 예,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노동조합에 대한 수요 공급 측면의 결정,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측면에서 먼저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수요 측면을 결정하는 요인을 생각해 보면, 피고용자들이 노동조합이 되고자 하는 수요는 노조 멤버십 비용의 함수로. 그래서 이 얘기는, 그 얘기는 뭐냐면, 가입했을 때 수익이 많이 발생해야 미가입으로 인한 미가입 시에는 수익이 낮은데 가입하면 수익이 높아진다. 그럼 어떻게? 수요가 증가하겠죠. 너도 나도 노동조합에 가입하려고 하겠죠. 그죠? 공급도 마찬가지예요. 노동조합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가입을 권유하는 것이 적은 비용으로 공급할 수 있다면 공급이 늘어나겠지만, 노동조합을 만드는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높은 비용이 들어간다. 만드는 게. 그러면 공급이 약해지겠죠. 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에 이제 노조의 수요 곡선 이동, 수요 곡선.
자, 이걸 이제 노동 시장의 수요와 공급이라는 측면에서 이제 그래프로 그려본다면 노동조합이죠. 노동조합. 노동조합의 수요. 노동조합의 공급. 자, 그러면 노동조합의 수요가 수요 곡선이니까 노동조합 수요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한다라는 건 뭐야? 노동조합에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그전보다 훨씬 많아졌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노동조합에 가입하고자 하는 그런 수요가 많아졌다라는 건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보다 노동조합에 가입했을 때 훨씬 나에게 돌아오는 수익이, 이익이 혹은 혜택이 많아지면 그러면 사람들의 입장에선 노동조합에 가입하려고 들겠죠. 그죠? 그 반대로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것이 오히려 근로자에게 손해가 된다면 오히려 노동조합에 탈퇴하고 노동조합을 가입하지 않으려고 들겠죠. 그게 좌측으로 이동하는 거죠. 그래서 우측 이동이라는 것은 노조 가입으로 수익, 혜택 이런 것들이 늘어났을 때고 반대로 좌측으로 한다는 것은 감소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죠? 오히려 손해가 발생한다는 손해. 그래서 우측 이동은 근로자들이 조합원이 될 경우 순이익이 어느 정도나 된다고 인식하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그래서 노동조합원이 되면 예상되는 이익과 노동조합 회원권 가격 간의 차이를 조합원의 예산 순이익이라고 했을 때 노조 가입의 예상 순이익이 증가할수록 노조 가입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이익이 증가할수록 노동조합 회원권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여 수요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게 된다. 그래서 수익이 늘어나게 되면 우측으로 이동한다는 거죠. 그러나 반대로 이런 경우는 뭐냐? 좌측으로 이동한다는 거는 이제 물론 이익 가지고도 할 수 있겠지만 첫 번째는 산업 구조가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비스업이 증가한다면 서비스업이 증가했을 때 서비스업은 단체로 하는 게 아니라 어느 개개인에 대해서 실적을 평가하기 때문에 잘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똑같이 평가받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은 제조업이나 이런 측면에서는 잘한다고 조금 뭐 더 잘하고 못한다고 크게 차이가 없는데 그래서 전체적으로 임금을 올리는 게 좋은데 서비스 업종에서는 나만 잘하고 다른 사람들은 못하면 나만 임금이 올라가야지 왜 똑같이 올라가 이런 식으로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화이트 칼라 지금 이제 화이트 칼라라는 표현은 좀 그렇긴 한데 어쨌든 사무직종 생산직에 비해서 사무직 입장에서는 혹은 뭐 영업직의 입장에서는 실적에 따라 평가받으면 되지 뭘 그거를 전체로 올리고 마라 뭐 이런 식을 생각할 수 있다라는 그러다 보니까 노조를 오히려 탈퇴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글로벌 경제에 따라서 글로벌 시대에 따라 세계화죠, 세계화. 세계화에 따라 글로벌 경쟁하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노조가 있어서 생산성이 떨어지는데 다른 데는 노조가 없어서 생산성이 높은 나라가 있다. 그럼 거기가 경쟁해서 우리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럼 어떻게 돼? 그 회사 입장에서는 노조를 없애려고 들 거고 혹은 노조가 없는 나라에 공장을 만들려고 들겠죠. 그러면서 점차 한국에 있는 공장을 점점 축소해 가겠죠. 그럼 노조가 어떻게 돼? 와해가 되는 거죠. 점점 줄어드는 거죠. 예. 그러한 것들 때문에 수요 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다음 이제 공급 곡선입니다. 공급 곡선. 예, 공급 곡선은 지금 이제 수요를 얘기했다면 공급을 보도록 할게요.
공급이 좌측으로 가거나 우측으로 간다는 거는 뭐냐면, 우측으로 간다는 건 공급을 늘린다라는 거고, 좌측으로 간다는 건 뭐예요? 공급을 감소시키겠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노조 우측으로 이동한다라는 거는 노조 결성 비용이 적게 들면서, 그러므로 해서 노조 생성 이후에 수익이나 혹은 이익이나 혹은 혜택이 늘어날 수 있다면 우측으로 이동할 거고, 반대로 좌측으로 간다는 건 뭐냐면, 노조 결성 비용이 많이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노조 생성 이후에 수익이나 이익이나 혜택이 많이 줄어든다. 비용만 많이 들고 혜택은 줄어든다. 이러면 어떻게 해? 만들려고 들어야 안 들어요? 안 만들려고 하겠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노조 공급의 이동은 우측으로 이동했다는 건, 노조 억압적 입법은 노조 공급 곡선을 좌측으로 이동시킨다. 노조를 만들므로 해서 오히려 국가에서 막 노조 만들었다고 너 잘못해서 교도소가 막 이런 식으로 하면 노조를 만들려고 해야 안 만들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노조 억압적 입법, 노조를 만들므로서 오히려 손해보는 법들이 많아진다면, 예, 그렇더라. 예를 들어 노조가 대표권 투표에서 승리할 수 있는 노동법이 제정되는 경우 노동 공급이 우측으로 이동하게 된다. 좀 말이 좀 어렵죠. 어쨌든 그냥 좌측으로 간다라는 건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나왔던 것처럼 억압적 입법이죠. 노조에 대한 억압적 입법 같은 것들이 늘어나면, 예, 안 만들려고 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노조 조직 비용이 낮을수록 우측으로 이동한다는 거죠. 마찬가지죠. 지금 얘기한 거죠. 그 다음에 좌측 이동. 노조 억압적 입법은 노동 공급을 좌측 이동시킨다. 예를 들어 노조가 대표권 투자에서 승리할 수 있는 여건이 더 어렵게 된다면 노동 공급 곡선은 반대로 좌측으로 평행 이동하게 될 것. 사용자의 반노동조합 이데올로기의 강도가 강할수록 노조 조직 비용이 증대하며 노조 조직화 공급 곡선을 좌측으로 이동. 사용자의 반노동조합 이데올로기라는 것은 사용자 입장에서 노동조합을 극도로 꺼려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만드는 걸 방해할 때 근로자 입장에서 노동조합 만들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비용도 많이 들어가겠죠. 예, 그런 거죠. 그 다음에 근로자들이 결속하기 어렵게 산업구조가 바뀌는 경우 노동공급은 공급 곡선은 좌측으로 평행 이동하여 노조 조직률이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예. 아무리 만들어도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으려고 들면 만들으라고 10만 빼고 비용만 들었는데 가입 안 하면 만들 필요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예,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근로자들이 결속하기 어렵다라는 거는 노동조합에 가입해가지고 한 목소리 내고 이런 게 힘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서비스 산업이라든가 영업직이라든가 이런 경우라면 뭐 영업직도 마찬가지죠. 내가 잘했는데 내가 성과금 받아가면 되는데 왜 전체를 돌아가?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갖는다면 노동조합 만들기가 어려워지겠죠. 그죠? 자, 다음은 단체 교섭과 파업의 경제 분석인데요. 예, 요 힉스의 이론까지 좀 들어가는 걸로 할게요. 자, 단체 교섭과 파업의 경제 분석해서 단체 교섭에 따라 이제 그걸 들어가기 전에 그러면 파업이라는 건 어떤 의미라는 것부터 한번 설명을 해볼까요? 그것까지만 좀 해보는 걸로 할게요. 자, 근로자들이 모여서 뭘 만들어요? 노동조합을 만드는 거죠. 노동조합을 만들어서 사용자와 협상을 해요. 그래서 협상이
잘 이루어지면 종료죠. 근데 그게 불발됐다. 협상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노동조합 입장에서는 뭔가 사용자를 압박해야 되겠죠. 압박 수단으로 쓰이는 게 파업이에요. 물론 다른 것도 있습니다. 파업이 아닌 것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랄까요? 버스 같으면 시내버스 같으면 한 바퀴 돌아오는데 정상적으로는 어려워요. 사실 교통 체증이 발생하고 그러니까. 그러면 버스 운전기사들이 약간은 좀 교통법규를 어기기도 하고 빨리 가기 위해서 막 급하게 운전하기도 해요. 근데 그렇지 않고 난 준법 운행할 거야. 그래서 그냥 교통법규 다 지키고 오면 2시간 만에 돌아야 될 걸 4시간 만에 돈대든가 한 바퀴를, 혹은 뭐 5시간 만에 한 바퀴 돈대든가.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난리 나는 거죠. 시민들은 버스 안 온다고. 그죠? 이런 것들이 준법 투쟁. 그 다음에 태업도 있어요. 태업은 천천히 일하는 거야. 네. 1시간에 내가 10개 만들 수 있는 걸 한 4개 요 정도밖에 안 만드는 거야. 이런 것들. 하여튼 이런 것들을 단체 행동이라고 그래요. 단체 행동. 그래서 자, 근로자들이 모일 수 있는 거, 이게 노동 3권으로 보면 단결권이에요. 단결권. 단결할 수 있는 권리. 그래서 두 번째는 단결해서 이제 뭘 만들어요? 노동조합을 만드는 거죠. 이게 단결권이에요. 그 다음에 자, 사용자 가서 협상하는 거, 요구하는 거죠. 요구. 이게 단체 교섭권이에요. 이게 왜 단체란 단어가 쓰였냐면 혼자 가서 요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무슨 명의로 요구하는 거야? 노동조합이라는 이름으로 가서 요구하는 거죠. 노동조합은 최소한 2명 이상이 모였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단체가 되는 거예요. 단체 교섭권이에요. 그 다음에 이거 안 들어준다 그랬을 때, 불발됐을 때 사용자가 거부해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 그랬죠. 이게 뭐예요? 단체 행동권입니다. 예. 가장 많은 게 이제 파업이에요.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게. 그 다음에 피켓팅도 있어요. 피켓팅. 예, 이거는 뭐 일은 해요. 일은 해. 파업이라는 거는 뭐예요? 근로를 거부하는 거예요. 근데 피켓팅은 근로를 거부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평일 같으면 한두 사람이 휴가를 내고 본사나 혹은 공장 앞에서 피켓 들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일반 시민들이 알 수 있게 하는 거고, 뭐 휴일 같으면 전체 가서 할 수도 있겠죠. 이런 행위들을 피켓팅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또 다른 건 뭐가 있냐면 보이콧도 있어요. 불매운동이에요. 불매운동. 불매운동은 뭐냐면 내가 내 회사 제품을 불매운동할 수도 있고요. 우리 회사의 원자재나 혹은 거래하는 기업의 물건을 불매할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을 보이콧이라고 해요. 어쨌든 지금 말씀드렸던 이 노동 3권에서 이루어지는 것 중에서 단체 행동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파업이라는 거죠. 뭐 스트라이크라는 표현, 스트라이크. 그래서 뭐 그 근무를 거부하는 행위를 파업이라고 표현을 해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파업의 의미까지를 얘기했는데요. 그래서 본격적으로는 시간이 조금 돼서 다음 강의에서 우리 교재 265페이지 단체 교섭과 파업의 경제 분석은 들어가도록 할게요. 이 시간엔 여기까지 하고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